자, 지금부터 생성형 AI 전문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생성형 AI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중점 고려 사항이며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생성형 AI 전문가 이하늘 선임님, 그리고 신성필 선임님, TTA의 허준호 수석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자, 연단에 자리해 주십시오. 예, 이번 토크 콘서트의 첫 번째 주제는 신속한 서비스 서빙과 데이터 품질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리소스가 한정된 상황에서 빠른 서비스 출시와 안정성 확보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모든 기업과 기관이 겪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정된 리소스 환경에서 기업은 빠른 서비스 출시와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먼저 이하늘 연구원님께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당연히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는 연구고 좀 실무에 있어서는 사실 실무는 기술적인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현재 기술적 트렌드가 에이전틱 AI랑 피지컬 AI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에이전시랑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에이전시는 주체성이죠. 에이전시를 내가 아니라 LLM 혹은 또 다른 AI에게 저의 에이전시를 부여하는 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방법론들의 에이전틱 AI가 되는 건데, 그럼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 혹은 피지컬,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더 연결된 피지컬 AI라고 하는 제품들이 현재 더 커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빠른 출시라고 하는 것들이 안정성을 위협한다면은 주체성이 프로덕트에 넘어가는 시대에서의 안정성이 결여된 것들을 신속하게 낼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에이전시가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걔네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점인데,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저희 기업도 당연히 빠르게 내는 것들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모든 기업도 다 그런 욕구가 있겠지만은 결국에 사실은 퀵 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퀵 페일이 되기 쉽습니다. 안정성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그런 빠른 출시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에는 또 그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에는 사실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런 것들 대비 그렇게 빠른 출시가 가질 수 있는 효익이 앞으로는 그다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TTA 허준호 수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품질 검증 입장에서 리소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데이터 정제 그리고 안정성 평가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 질문이 조금 공유는 됐었는데 이 질문을 처음에 접하고는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방금 이하늘 선임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용자나 이제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입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항상 다자 간에 이렇게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품질 검증을 많이 한 경험상 사실은 품질과 안전도 사실은 세분화되면은 신선필 간사님께서 발표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안전성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과 품질도 세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좀 중요시하는 세부 카테고리 중심으로 빠르게 그걸 보완한 다음에 출시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모든 안전에 대해서 다 커버한 다음에 출시하기에는 사실은 막연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저는 고민을 했던 부분은 좀 세부 목록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영역,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강조하는 품질 특성이 달라질 거고, 그거 중심으로 우선순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점검도 하고 보완을 해서 좀 출시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질문드렸던 거는 이제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저 신성필 선임님께 질문드릴 거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핵심 포인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우선순위 물어보실 줄 알고 답변을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우선순위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소속이 AI 안전연구소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안전이라고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답을 못 들으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뭐 그 조직의 저는 의사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앞에서 지금 챗 GPT 출시했을 때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 초기에 출시하는 그 프리런치하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그 프리런치하는 거에 어떤 압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별로 다를 것 같다. 근데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그 조직 내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분류해 놓고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의 그 성능 안전성 성능을 어느 기준치를 만족하는 순간 우리 서비스를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량적 그리고 대중들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서비스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조직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성 성능은 마치 그 꽈락 테스트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를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모델을 이제 사후에 학습할 때 데이터의 주요한 품질 관리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허준호 수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좀 운이 좋게도 좋은 기회에 7월에 그 정보처리학회에서 이제 IT 글로벌 IT 21 컨퍼런스를 해서 이제 거기서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발표했던 거는 이제 기존의 그 지도학습 시대에서 생성형 시대로 오면서 데이터 특성과 품질 특성을 이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어느 정도는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전 학습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원천 텍스트 말뭉치 데이터로 그 언어라는 공간을 광대한 그 모델 사이즈와 그걸 받쳐주는 데이터량을 통해서 광대한 언어 스페이스 자체를 최적의 말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모델을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사후에 많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질문에 나왔던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인 거고 어떻게 보면 사후 학습의 어떤 제일 첫 단추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COT라든가 뭐 DPO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한 튜닝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지금 질문에서 이제 그 파인 튜닝에서의 목적은 그냥 말만 단순히 잘하는 거를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대화형이든 질의응답이든 스타일에 맞추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메인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더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번 발표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단점이 데이터를 이제 너무 전문화적인 걸로 이제 쌓다 보면 망각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사전 학습에서 많이 주입했던 일반적인 상식과 언어적인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특화된 도메인 분야의 지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걸 망각한다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다양성이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하게는 정확성이겠죠. 왜냐하면 도메인 특화 지식을 주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메인 지식의 정확성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는 하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다양성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이제 어떤 그 세뇌 당한다 그럴까요? 한쪽 편향된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기존에 학습했던 걸 잊어버린다거나 세뇌당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그 해당하는 도메인에 지식을 넣으면서 거기에 대응되는 또 일반 상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과 관련 있는 일반 상식도 좀 페어링을 한다든지 해서 좀 다양하게 전문화와 일반성을 구성을 해야 그런 사이드 이펙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지난번 이제 발표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제일 중요하게 그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허수영님은 그 정합성은 담보를 하되 다양성은 꼭 확보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한울 연구원님께 실제 이제 기업 현장에서 대형 모델 사후 학습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실무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또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했고 저희가 있는 조직에서도 이제 발표했던 오픈소스 모델들을 튜닝한 사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저는 깊게 참여하진 않았지만 코알런이라고 하는 이제 리즈닝 모델들을 처음으로 오픈소스로 제가 있는 그런 연구 조직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문제 의식은 약간 그 코알런이라고 하는 건 아까 O3 미니나 그런 것들처럼 리즈닝 모델을 만들자였는데 이 리즈닝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think라고 하는 그 COT로 이제 사고하는 과정들이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정리돼서 답을 나올 때 이 사고 과정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 특히 한국의 문화, 한국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접근하기 위한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접근 방식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메조리티한 컬처럴한 어스펙트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나 이런 좀 메이저 언어들과 거기 있는 문화들을 반영해서 그 사고로 접근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하는 사실은 실제 저희들이 발생시키는 내추럴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질문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이 아닌 것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델들을 만들어서 공개하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뭐 망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거랑 들은 것들에서도 다 나온 교훈 중에 하나가 충분한 정합성을 유지하기가 꽤 어렵고요. 진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사실과 다른 접근일 수도 있지만 답이 맞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케이스들을 어떻게 핸들링해서 실제로 저희들의 활용할 때 가장 좋은 데이터셋을 만드는가가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는 결국엔 사실 사람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십수명에서 데이터들을 검수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게 접근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좋은 접근으로의 추론을 이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깊게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 트레이닝도 어렵지만 참 잘하기 어려운 과정이고 사람의 공수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혹시 포스트 트레이닝 하면서 금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해올지 뭐 예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금융의 포스트 트레이닝이 사실 진짜 까다로운데요. 일단은 지식과 접근성 고객의 질문들이 보통 전문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에 특화된 걸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올 수 있는 질문들은 당연히 어려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어 이런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지식과 그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올바른 사고 과정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전공을 금융공학을 복수 전공했었는데
그럼 저도 지식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분들이랑 이것을 접근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과 접근 방법,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의를 좀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그거를 학습시켜 버리면은 아까 제가 발표했던 자료들에도 그 금융 쪽에 도메인 특화 학습을 한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특화 학습보다 COT, 그러니까 추론 과정을 엄청 길게 가져가야만 금융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도메인 특화 학습,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그것들을 써보면은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되고 올바른 지식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풀렸다라는 점들을 많이 배웠고 이것도 역시 아까랑 비슷하게 결국 사람이 갈려 들어갔다라는 걸로 좀 결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그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서 KM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성필 연구원님께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트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결국 모델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대두될 텐데요. 거기에서 특히 어떤 점을 중점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LLM 개발된 LLM이나 AI 서비스를 이제 평가를 주로 하는 벤치마크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까 뭐 사후 과정에서 기존 뭐 요즘에는 파인 튜닝 말고 레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뭐 기업의 뭐 중요한 데이터라던가 뭐 혹은 뭐 사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포스트 트레이닝이나 파인 튜닝 과정에 다 포함이 됐을 때 그것들이 대답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이 성능이 좋아서 대답을 안 하면 좋겠지만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뭐 영업 비밀이나 뭐 고객들 정보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주의해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어떤 이제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영미권에서 개발된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적인 문화적인 맥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한국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안정성이 낮게 좀 나오니까 그 사후에 추가적인 한국어에 대한 안전평가 그런 것들을 한번 출시 전에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면에서 안전이나 신뢰적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다시 재학습을 시키는 이제 여러 루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LLM이나 대형 모델을 사용하는 곳이 꼭 일반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보험 이런 것들은 상당한 많은 민감 정보들을 이미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민감 정보를 다뤄야만 문제가 풀리는 답이 나오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정성 기준은 어떻게 좀 설정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도메인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가령 뭐 화학 교육 뭐 모델인데 얘가 화학적인 지식으로 폭탄 제조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환각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액체를 섞었더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실험을 해볼 방법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하신 류의 어떤 도메인 특화된 위험 요소들은 항상 그 도메인의 전문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CBRN이라던가 뭐 그리고 한국의 정치 외교에 대한 벤치 그리고 그 국가 안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로 검수하는 게 아니고 초기 프롬프트를 생성할 때 전문가 그 구성원의 신뢰도가 굉장히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그
저기 선임님 한울 선임님께서 발표해줬던 것처럼 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드 모으는 단계부터 무조건 도메인 전문가들을 잘 수집해서 하여라. 그리고 최근 논문에 어떤 이제 무슨 포트리스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치 외교 관련된 그 프롬프트 벤치의 정당성, 신뢰성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가 100인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했다 하면서 그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도메인에 대한 이런 위험들은 그 도메인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좀 미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이제 피지컬 AI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의 데이터 품질 관리와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이번 전체 과제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중 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예. 저희 TT에서도 안 그래도 이제 피지컬 용어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그 뭐 연구반 조직해서 한 2주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언론사나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젠슨 황이나 이런 AI 관련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AI 발전상 한계가 있다. 그냥 언어나 이제 이미 디지털화된 데이터로부터 익힌 지능은 결국에는 그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제 생물이나 사람이 진화 과정상에 물리 세계를 적응해서 점차 지능화되고 추상화되고 그런 발전 과정을 가야지 그냥 순수하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로만 한계가 있다 해서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떴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떠나서 뭐 품질 떠나서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딱 나오면 기존에 이미 로봇 AI나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피지컬 AI라고 해서 원래 취지가 약간의 무색될까 이런 우려는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강인공지능이나 좀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파괴책으로 소위 이제 그라운딩 한다 그러죠. 실제 물리 세계랑 같이 그 인지 능력을 같이 키우자 관점이었다가 기존에 이미 있던 분야들이 또 같이 또 강조가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바는 있고 저희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주목하고 보고는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적인 세계랑 다양한 거를 다루다 보니까 실제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보시면 그 피지컬 AI 관련된 것들은 처음부터 직접적인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뮬레이터나 월드 모델을 통해서 최대한 그 안에서 모든 개발과 검증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출시 단계에서 이제 실제 물리계로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엔비디아도 코스모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품질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저희는 타겟팅 되는 그 제품에 대해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피지컬 AI로 가면 월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대상이 되는 것과 인터랙션 하는 접점까지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양한 시뮬레이터와 뭐 월드 모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시뮬레이터가 존재할 텐데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터와 그 환경 안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객체들과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접합이 될지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품질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제 안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환경에서 안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관여하는 관점에서 안전을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그 물리적인 안전을 또 시뮬레이터라 하더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을까. 사람이 뭐 검증하는 관점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할 게 많아질 것 같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류를 잘 나누고 처음 시드 데이터처럼 처음에 품질 포인트들을 처음에 잡아서 각 카테고리별로 좀 체계화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직은 좀 빠른 시기라 이제 그런 것들 개념이 이제 제품화하는 그런 초기 단계다 보니까 품질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체계화를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은 관계로 피지컬 AI가 갑자기 이제 대두되면서 막 젠슨 황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로봇 분야에서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라지 월드 모델 같은 어떤 엔드 투 엔드로 뭐 LLM한테 이렇게 다 포스트 트레이닝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고 초기 개발 단계 학습 단계에서부터 그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시켜서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배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평가할 때 사용될 이제 뭐 환경 그런 거가 실제로 동작할 때는 이 시각 사람이 이해하듯이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될 텐데 이런 시각적인 정보와 내가 듣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떤 그 로봇을 지시하고 뭐 어떤 거 할 때 이제 중요한 이제 인터페이스 수단이 이제 사람의 발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는 텍스트 중심의 어떤 명령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음성으로 명령하는 거에서 잘 대답을 하나 뭐 이런 테스트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동차 산업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도 이제 출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먼저 안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검사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게 뭐 우리가 고안한 안전 장치들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거를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최종 출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격리된 환경에서 실제 충돌 테스트도 해보고 뭐 에어백이 터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리 환경에 나왔을 때도 이게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테스트한 거와 이상 없이 동작하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시설이나 뭐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할까 하다가 공동 저자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네, 그건 나중에 논문이 나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 조금 더 이제 모델과 데이터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피지컬 AI나 이런 트렌드를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적은 컨텍스트가 얼마나 길어야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자주 나왔던 주제는 안정성만 하더라도 일단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모달리티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뭐 비전도 있어야 되고 뭐 누가 말로 지시하려면 텍스트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되게 다양한 모달리티를 한 번에 다뤄야 되는 관점에서 얘네들에게 어떤 무언가의 평가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것들이 가져야 될 컨텍스트가 생각보다 꽤 길 텐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예시긴 하지만 로봇이 사람을 패고 있으면 잘못된 건데 얘가 발생시키는 데이터로 얘가 지금 사람을 패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컨텍스트가 이것으로부터 추출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의외가 아니죠. 사실 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앞에 산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쉽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이 가져되는 컨텍스트와 그것들의 맥락과 노이즈를 관리하는 관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체계화를 해놓고 생각을 안 해두면은 분명히 좀 실제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을 되게 많이 발생시킬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은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가 만나는 제가 취미로 논문을 많이 쓰는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논문이 이제 그 인터프레타빌리티라고 해서 그 모델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컨셉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피지컬 AI에 필요한 언어 모델들의 역량 혹은 다양한 멀티링구얼리티들의 개념이 결합되는 순간에 그 공간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전에 저희들이 많이 접근했던 기본적인 그 생각들이랑은 되게 다른 영역들의 현상들이 발견되긴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 요소도 많으면서 데이터도 역시 고품질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는 거의 확신에 가득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체계적인
그런 그러니까 정확히 체계적인이 아니라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되게 지금 많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 피지컬 AI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하늘 선생님 이후에 나올 논문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청중들 분 중에서 패널 분들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요 토크 콘서트는 마치고요. 지금 요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저희 이 본 교육에 대해서 간단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만족도 조사 QR 코드가 나오면은 요거를 진행해 주시고요.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